논술은 대부분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해요. 로또로 생각하고 접근하십니다. 솔직히 이 영상 보시기 전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논술이 로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 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가짜 허수들.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논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리논술 핵심 포인트 위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요 표가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정리한 올해 수리논술 모든 것들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시험 범위와 모집 인원, 논술 비율, 시험 일정, 수능 최저 등급이 어떻게 필요한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령 포함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의예과, 치의외과, 한의외과, 수의외과, 그리고 약학과 간호학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약 포인트만 정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좀 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도 다 포함해서 정리한 요 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거. 이 다음 거는 내신 비중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수리논술 시험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시험 범위가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확통기하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 표를 보시면은 연세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가 미적분 확통기하가 다 나옵니다. 성균관대만 예외적으로 수 1, 2까지만 나오고 있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걱정하시는 게 확통기하를 지금 우리 아이가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매번 들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1등급 나온 학생들도 확통기하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수학은 잘 하게 있어가지고 수리논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확통기하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확통기하는 어느 정도면 되느냐? 내신에서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한 번만 들으셨으면 돼요. 개념 정도. 개념과 정말 기초 유형.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지금 확통기하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과에서는. 확통기하는 내가 2학년 때 잠깐 했어요. 개념 한 번만 했어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기본적인 요건은 되신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논술 유형과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 건데,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미적분 확통기하가 다 포함된 학교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반면 미적분까지만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수 1, 2 정도만 들어가거나 하는 학교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항공대에서부터 경북대까지는 이제 주로 미적분까지 들어가거나 수 1, 2 위주로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약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수 1, 2하고 국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수 1, 2까지만 들어가는 약수령도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대가 약수령으로 이제 신설을 했어요.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약수령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수 1, 2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미적분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논술에서 나오는 핵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확통기하는 이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대학도 알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확통기하를 출제하는 이유는 과탐2처럼 이 아이가 수능처럼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어도 과탐2 선택 과목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도 수능 수준의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대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통기하는 수능 수준의 4점까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3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약간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와가지고 4점 쉬운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죠. 뭐예요? 수능에서는 하점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근데 논술은 어때요? 논술은 3문제 가지고 2시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문제 풀 때 30분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이제 응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촉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과 논술은 달라요. 결론적으로 확통기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한 번만 하셨으면 돼요. 한 번도 안 했어도 아이가 미적분에서 1등급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공부하면은 충분히 확통기하 3등급 수준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3등급이면은 어려운 함정까지 풀잖아요. 그것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9월 요 이제 방학 때 그냥 진짜 중요한 핵심 개념과 대표 유형 정도만 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출제 비중입니다. 수 원투 부분과 미적분 부분과 확통 부분과 기하 부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 원투와 미적분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죠. 공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수학 1, 2에서 제일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능 제일 중요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능에서 물론 이제 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수 1, 2보단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논술에서는 바뀝니다. 논술에서는 수 1, 2는 3분의 1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지금 수능에서 어때요? 수능에서는 공통 부분, 수 1, 2 부분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74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비중을 착각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26점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논술에서는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이 다뤄지게 됩니다. 교수들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 1, 2 열심히 공부하더라. 근데 대학에 오면 너희들 미적분을 잘해야 돼. 그러면 수 1, 2는 이미 최저 등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논술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미적분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공부하실 때 미적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러면은 숙명여대에서부터 미적분까지 드러난 학교들을 대비하실 때 수 1, 2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미적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확통기하 들어간 학교들은 어떻게 비중이 되느냐? 확통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 1, 2에서는 전체 100점 중에서 20점 정도, 20에서 30점 정도 비중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통기하 같은 경우도 기본은 알고 있냐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15점 정도. 중요한 게 난이도는 3점 정도.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도 15점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3점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저는 평균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적분 확통기하가 다 들어간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미적분이 한 50점 정도.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고 수 1, 2가 그 다음에서 수 1, 2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비중으로 확통기하 기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수 1, 2하고 미적분, 약수령이면은 수 1, 2까지만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겁니다. 가장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치면은 교과서에 있는데 객관식 문제로 안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증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무서워 보이고 이제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저희가 공부할 때 보통 답 구하는 문제들만 이제 풀었지 증명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잘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든 학생들이 증명 문제 공부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누구는 이제 먼저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 없어요. 그런 애들. 무슨 소리예요? 옆집 애들은 먼저 공부했던데 진짜 소수예요. 논술에 100명 지원한다고 치면은 그중에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만 6월 이전에 공부합니다. 고2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도 있던데요. 인문계열이에요. 왜? 인문계열은 범위가 없잖아요. 시험 범위. 그냥 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1, 고2 때부터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학은 어떻죠? 제일 중요한 범위 미적분이 고2, 고3 때 진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맘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일부 소수,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중 10명 정도는 여름방학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문제, 아까 증명 문제 나온다 얘기했죠. 어떤 것들이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네,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 문제. f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시오. 요거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나 이런 거 못 풀겠다고. 이런 거 해본 적 없다고.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들이 공부하던 패턴의 문제예요. 어떤 거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최소값 구하는 문제 풀어봤냐고. 계속 풀고 있지?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면은 fx가 n보다 크거나 같다인 게 같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는 최소값을 구해서 얘가 a임을 과정을 쓰시오. 요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무섭지 않아, 솔직히.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약간 저희가 냉철하게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겁부터 지어먹게 되는 거니까 아는 문제도 불구하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최저값 구하면은 얘가 부등식 증명하는 거네. 그러면 나 부등식 증명 문제 다 풀 수 있겠네. 그렇죠? 하던 거예요. 최저값 구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뭐냐? 논술에서 나오는 증명은 객관식 문제에서 풀던 것을 응용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어떤 증명 문제를 어떤 객관식 유형 문제하고 같은 건지만 알면 되는 거지. 진짜 간단하죠. 그래서 논술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 교과서 공부하면 풀 수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풀 수 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그 갭만 메꿔주면 되는 거지. 그 갭을 메꾸는 게 논술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수능이나 내신에 안 나오는 것들을 한번 어떻게 풀어보는지 생각만 해봐라.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 그래프 개형 그리기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수 1, 2에서는 그래프 개형은 계속 그린다고. 근데 그거 아이들이 조금 잘못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그래프 이런 개형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점선 그려서 문제 푸는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이게 객관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여기에다가 증감표를 그릴 것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왜? 이게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증감표 그리니 100% 안 그립니다. 왜? 오래 걸리거든요. 수학적 정의대로라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채점 기준에 반영이 된대 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수리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지만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 문제집에 없는 내용들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아이들이 문제를 좀 풀고 하려면은 문제집에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집에 없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쓸 개념서, 그러니까 논술 개념서를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수업에서. 그래서 수리 논술 시방수로 이름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수라는 거는 그 건축 지침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리 논술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 바이블이나 정석처럼 이제 논술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바이블 그 정석을 만든 거죠. 수리논술 시방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 뭐가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예제도 이제 같이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 바이블 정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표 이제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식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이 단계별로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게 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익혀주고 있습니다. 3등급 나온 애들도 경희대 갔어요. 어떻게 경희대 갈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로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수능에 나온 문제만 준비한 게 아니라 논술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공부했던 거 나왔네 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던 거니까 그게 뭐 로또예요.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로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약간 조금 운이 터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교재나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된 논술 강좌들은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이제 모집 인원 잠깐 볼 건데 논술 전형이 교과나 학종보다는 조금 적게 뽑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경쟁률이 높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실체가 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논술은 대부분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해요. 로또로 생각하고 접근하십니다. 솔직히 이 영상 보시기 전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로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은 그렇게 못하지만 혹시 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가짜 허수들. 이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작년 건이 보시면 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얘가 2025학년도에서 모집 인원이 6명이었고 경쟁률이 30이 나왔어요. 32대 1이라는 거죠. 오, 꽤 높아요.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이 11대 1입니다. 지원한 100명 중에서 37명밖에 이하 모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왜? 논술은 혹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요. 구모 결과를 보고 내가 이하보를 맞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잖아. 근데 지원한 결과가 이렇다고요. 구모 보니까 2합 6밖에 안 나왔지만은 어차피 논술은 지르는 거니까 기왕 지르는 거 세게 지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맞추지. 자, 딴 걸 볼게요.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54대1 높네요. 인공지능학과가 44대1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55대1 나왔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54대1이었는데 15대1로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이 결과를 학생부 종합 레오 르네상스 전형학원이 비교해 볼게요. 컴퓨터 공학과 요 녀석이 맨 처음 경쟁률은 26.9대1 나왔습니다. 아까 논술 전형은 50대1 나왔죠? 근데 논술이 몇 나왔죠? 진짜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 15대1 나왔어요. 근데 학종은 최저가 없잖아요. 그럼 26.9대1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때요? 경쟁률이 논술이 더 낮아요. 최저만 맞추면은. 이걸 많이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년 이제 모든 학교들 입시 결과를 정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유튜브로 그 자료까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가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리학과가 맨 처음에 75대1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실제 경쟁률은 12.8대1. 좀 너무하다고 생각도 좀 들어요. 가끔 보면은 수학과 같은 경우는 80대1 나왔는데 17.2대1. 와.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약대하고 의대가 정말 심각하게 차이가 나요. 176.56대 1인데 24대 1. 약대라는 거 감안하면은 이것도 진짜 낮은 거죠. 의대 같은 경우는 203.1인데 44.5대 1. 이게 정말 심각했을 때가 약대가 22년도에는 150대 1이었는데 3대 1.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3대 1이에요. 3명밖에 못 맞췄어요. 150명 중에 3명밖에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쟁률만 보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는 어떨까? 또 한번 볼게요. 인하대를 보시면은 기계공학과를 보도록 합시다. 경쟁률이 맨 처음에는 35대 1이었죠. 근데 실제 경쟁률 뭐예요? 최저 없는데 시험장에 안 나타난 애들. 수능을 정말 잘 봤거나 수능을 정말 못 봐가지고 나는 이제 아예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한 애들을 뺀 진짜 경쟁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35대 1이 27대 1로 떨어지고 30대 1이 22대 1로 떨어지고 그래서 최저가 있을 때보다 그렇게 막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경쟁률 보고 포기하시는 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논술은 진짜 경쟁률과 그 표시 경쟁률이 정말 달라요. 네, 이제 그러면 약수령 대학도 한번 좀 볼게요. 최저가 있는 데가 국민대, 가천대, 삼육대, 한국외대, 홍익대, 세종인데 삼육대가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학과가 간호학과겠죠. 113대 1 나왔습니다. 엄청 높죠. 근데 최저가 한개 3등급인데 그것도 안 나온 애들 있을까요?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보실게요. 응시율도 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 미달된 애들 있고요. 그래서 진짜 경쟁률은 57대 1. 반토막 났네요. 3등급 한 개 안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느냐? 약수령 이게 더 심각한 게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약간 조금 명문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한 1, 2등급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예 지레 짐작하고 안 쓴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3등급도 잘하면은 경희대 가고 하거든요?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저도 3등급 컷 나온 친구, 4등급 나올 뻔한 애들을 경희대 보낸 적이 있고 고2 때 내신 9등급 나왔던 친구 한 군데 보낸 적 있고 다 잘 보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약수령 대학들은 왜 그러느냐? 9등급부터 쓰잖아요. 9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다 쓴다고요. 그런 논술 전형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3등급 한 개 못 맞춰가지고 경쟁률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학과들 볼게요. 다른 학과들은 더 심각해요. 간호학과니까 반토막밖에 안 난 거지. 물리치료학과 80대 1이었는데 실제 경쟁률은 30대 1, 거의 3분의 1 토막 났고 그리고 화학생명과학과 30대 1이었는데 11.54대 1, 3분의 1 토막 났죠. 심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데가 약수령 논술의 경쟁률이에요.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잘 알고 지원을 현명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경쟁률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봤고, 소수 정원 있는 학과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소수 정원 뭐 3명, 4명 뽑는데, 뭐 어떤 학과는 뭐 50명, 10명 뽑는데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다 똑같이 겁먹고 지원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실력 싸움이 돼요. 논술은 추합률 자체가 낮습니다. 교과나 학종 같은 경우는 결정된 점수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올려 쓴 거, 조금 낮춰 쓴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애들은 다 되고 안 되는 애들은 다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추합률 높은 건데 논술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추합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시던 부분들 뭘까요? 논술 비율, 내신 비율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선생님 제가 내신 진짜 너무 망쳤는데 이거 논술 해도 되는 거 맞냐? 이런 내용을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즉 논술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내신에서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한 3등급 나오는데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지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1, 2등급 나온 애들은 논술을 안 쓰죠.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어떻게 하죠? 어차피 3등급밖에 없어요. 지원하는 애들. 그리고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교과하고 학종에서는 크게 차이 나죠. 논술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로 보시면은 뭐 연세대나 뭐 고려대, 서강대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 학교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중위권 학교들, 중상위권 학교들도 이렇게 논술 비율을 100% 내신 아예 반영 안 하겠다는 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어요. 약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수령도 국민대, 뭐 가천대, 삼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이런 식으로 100% 논술만 보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 반영 학교는 있긴 있지만 반영한다 해봤자 한양대 아예 반영 안 해요. 한양대는 90% 논술이고 10%는 학종으로 보는데 그 학종도 출결만 따지는 겁니다. 봉사하고. 그리고 중앙대가 30% 따지는 거고 시립대 20% 따지는 식으로 많이 따져봤자 30%만 따지는데 그것도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교과나 학종 감각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교과하고 학종 감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동국대 올해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논술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전형 방법에 논술 70%, 교과 20% 들어가죠. 석차 등급 상위 10개만 반영해요. 안 나온 것들은 일부 처음 내고 보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교과랑 달라요, 이게. 논술은 교과를 적게 보기 위해서 만든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가 있어요. 1등급은 10점이에요. 그리고 2등급은 9.97이네요. 0.03 차이 납니다. 3등급은 9.93, 0.04 차이 나죠. 4등급은 9.9, 0.03 차이 납니다. 5등급은 9.8, 근데 6등급부터 8.7, 7등급 7.0, 8등급 6.0, 9등급 5.0 이런 식으로 점수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점 중에서.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2점 차이 나는 거죠. 근데 5등급과 6등급 차이는 1.1?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게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저거 좀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맨 위는 중앙대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5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0.5죠. 얘는 내신 평균 5등급 받은 친구가 내신 평균 1등급 받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100점 만점 논술에서 몇 점을 더 맞아야 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인 친구는 1등급인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0.5만 더 맞으면 됩니다. 1점보다는 낮아요. 7등급 맞은 애 100점 만점에 1.1만 더 맞으면 됩니다. 8등급 맞아봤자 5.7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시립대도 6등급이 2.5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밑에 동국대도 3.7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홍익대 1.7, 숙명여대 4.3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6등급까지는 내신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점 차이는 그냥 답안 쓰실 때 한 줄만 더 쓰시면 되는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부 7등급, 8등급, 9등급 나온 친구들은 이제 약간 걱정이 되시긴 하시죠. 그래서 요 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근데 일부 학교가 차이가 있긴 해요. 강남대나 수원대 같은 경우. 근데 이것도 잘 보실게요. 강남대가 11.7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원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어떻게 돼요? 5등급이에요. 수원대는 교과로 가도 4등급 초반대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논술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1.7 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4등급이나 5등급과의 차이인 4점 차이, 2점 차이만 밖에 안 나는 거죠. 4점, 2점 더 맞으시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들은 조금 걱정하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9등급이 나와도 점수 차이가 안 나는 학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카톨릭대라던가 서강대라던가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정 아니면은 정 걱정되시면은 아예 그냥 논술 100%인 학교들을 지원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 이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경쟁력 팍팍 깎이는 거에서 이제 확인을 하셨죠. 9월 모의사를 이제 보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구모 나온 점수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거에 상관없이
반수생, 재수생이 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셔야지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에서도 괜히 합격할 수 있는 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문을 본 다음에 지원하실 때 만약에 내가 2합 5를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한 논술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2합 5에서 뭐 1개는 경희대 정도,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이 시립대부터 해가지고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지원하시면 되겠죠. 내가 구모에서 나온 점수로 한 2개 정도를 지원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수능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구모 나온 점수에서 약간 낮은 등급, 낮은 2등급, 낮은 3등급 이라고 치시면은 2합 5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가가지고 2합 6에 맞추시는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2합 5는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2합 5를 한 3개 정도 쓰시고 2합 6 낮은 것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합 6도 아니면은 최저가 아예 없는 것들로 좀 몇 개 쓰시는 거고, 그리고 교과나 학종 같은 경우는 정시하고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모 기준으로 정시하고 봤을 때 구모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교과는 진짜 완전 보험인데 대신 교과 쓰실 때는 수능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수능 보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가지고 내가 안 가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논술은 이제 교과보다 높은 학교들을 쓰시면 되는 거겠죠. 교과보다 한 등급 높은 학교, 두 등급 높은 학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시가, 그러니까 구모 등급이 내신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정시는 내가 못 늘어보겠다 하시면은 교과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한두 개 쓰신 다음에 나머지 4-5개 논술을 교과보다 높은 학교들을 쓰시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나중 얘기긴 한데 9월에 수시 접수를 하실 때 시험 일정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일단 3주 요약하겠습니다. 수능 전 시험은 한두 개 정도는 써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수능 후 시험 같은 경우는 주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되 그때 하루 시험 2개 보는 건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올해 논술 일정 날짜별로 정리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일자가 있고 그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몇 군데 됩니다.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서 연세, 시립, 성신, 가톨, 서경, 홍익, 을지, 단국, 상명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6개 쓴다고 치면은 한두 개 정도, 4개 쓴다고 치면 1개 정도는 한번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한테 실전 경험을 이제 겸하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구모도 실전 경험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달라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떨어져 봤자 짜증나고 막 이제 내가 좀 고민되게 하지만 진짜 수능 못 본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얘가 수능과 거의 같은 거잖아요. 이거 잘 봐야지 붙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긴장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먼저 겪고 수능을 보러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미 그런 긴장감 상태에서 실전 보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 많이 좀 보시는데 여름방학 때 그 이유와 똑같아요. 사관학교 시험도 내가 모르는 장소 가가지고 모르는 학생들과 모르는 공간에서 시험 보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실전 경험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해봐도 괜찮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수능 보고 바로 토요일 날 고려대, 서강대, 경희, 건국, 숙명, 숭실, 항공, 서울여대, 수원대, 단국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도 성균, 경희, 동국, 카톨릭, 홍익대 많이 겹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하루에 2개 시험 보자. 이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죠. 숭실대 어차피 오전에 시험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시험 보고 뭐 밥 먹고, 숭실대 어차피 이제 뭐 그 한강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와 가까운데 뭐 서강대라던가 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깝죠. 그래서 오후에 건국대를 가자, 아니면 오후에 서강대를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하루에 2탕 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 현역 때 해봤습니다. 아침에 시험 보고 퀵 탄다고 하죠.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다른 데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숭실대에서 시험 보고 오후에 뭐 한양대 가고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진짜 피곤해요. 와, 그럼 진짜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 타고 가라 하셨을 때는 뭐 되겠지 싶었죠. 근데 이게 수능 보고 이제 시험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못 보거나 생각보다 안 나온 상태로 가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에 대박을 쳐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근데 대박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소 실력보다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다고. 이제 그러면은 논술 시험장 갔을 때 그 학생의 제 긴장 상태는 어떠느냐? 나 이거 시험 못 보면 진짜 인생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왜? 생각보다 안 나왔으니까. 나 이거 떨어지면 진짜 재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생각으로 갔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정말 최고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2시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 교시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 긴장감의 정도가. 아이들이 그거 시험 2시간 보고 나와서 이제 뭐 밥 먹고 하면 좀 이제 긴장이 풀리겠지. 생각보다 안 풀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험 시간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된다? 11월 중순이죠? 추워요. 수능 때도 춥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시내를 달린다? 그 오토바이 분들이 제가 타봤던 경험으로는 시간이 촉박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거 한 1시간 정도 갔거든요. 숭실대에서 이제 한양대까지. 그때가 또 되게 막혀요. 주말에 시험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살짝 난폭 운전 하시기 때문에 저 그 라이더분 이제 그 껴안고 가는데 1시간 쉴 수가 없어요. 진짜. 그 1시간 동안 진짜 안 떨어지려고 이제 꽉 잡고 갔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정말 고민해 보세요. 차 갖고 가면 되지 않아요?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내가. 서울 시내가 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학교들이 여기저기에서 논술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대학 안쪽에 차 갖고 못 들어가요. 통제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차 갖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날이 이제 시험 2개 보는 날이 아니었는데 그때 시험장 나와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그 시험장 바로 앞에 차를 대기하고 계셨었는데 그 차 타고 서강대 진짜 좁아요. 거기 나가는데 30분 걸렸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어요. 차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지금 차 통제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으면 되지 않냐? 꽉 막혀요. 그 일대가. 절대 차 가지고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를 이제 가지고 가실 거면은 학교에서 최소한 1km 이상은 이제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 꽉 막힙니다. 그리고 그날은 수능 날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지원도 안 돼요. 여러모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진짜 우리 아이 봤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탕을 뛸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하실 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성으로 그냥 뭐 2번 시험 봐보죠. 둘 다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능 이후로는 한 4개 정도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토요일에 1개, 일요일에 1개. 네, 그리고 뭐 이제 수능 끝난 다음 주 주중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과기대나 뭐 합육대 뭐 많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 수능 끝난 다음 주에서 주말에서 중앙, 세종, 광운 이렇게 쭉 한번 쓰시는 거고 다음 주 일요일에서 뭐 한양, 이화, 세종 이렇게 한번 쓰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천대가 다행히도 이제 평일에 있고 네, 그리고 아주대하고 요번에 추가된 국민대 포함 인하대, 한신대가 이제 마지막 주 주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 다 쓰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이제 최대한 하루에 2탕 뛰기는 절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2026학년도 소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만 잘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영상 이제 자주 올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